마리오 가벨리 브롱크스에서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가치 투자의 거장.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발자국을 남긴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오 가벨리. 뉴욕 브롱크스의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산운용 제국을 세운 남자.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를 보는 눈, 끈기,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 사고가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1장 브롱크스의 소년. 1942년 뉴욕 브롱크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오 가벨리. 그의 부모는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브롱크스는 당시 뉴욕에서도 가장 거친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보였지만 그곳은 마리오에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식당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이 가정에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마리오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부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민자 가정의 절실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린 마리오는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그의 진짜 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였습니다. 브롱크스의 소년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고 거리에서 놀 때 마리오는 조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동네 어른들이 경마에 돈을 거는 모습을 관찰했고 야구 카드의 가치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 이것은 훗날 그를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만들어줄 씨앗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마리오는 동네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에는 사업가들, 변호사들,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리오는 그들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식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브롱크스의 소년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경제학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 마리오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겠다. 아니,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하겠다. 어린 시절의 마리오 가벨리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증권사 사무실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고 가치를 읽어내는 눈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서든 탄생할 수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거리든 골프장의 페어웨이든. 2장 컬럼비아 가치 투자의 성지에 들어서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마리오는 포드햄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포드햄은 뉴욕에 위치한 명문 가톨릭 대학이었고 마리오는 이곳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회계학.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학문이지만 마리오에게 회계학은 기업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건강 상태를 읽어내는 청진기와 같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법. 재무제표가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법. 마리오는 이 시기에 기업 분석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포드햄을 졸업한 뒤 그는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될 곳으로 향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이름이 가치 투자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0년대 후반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가 부임합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라는 두 권의 책으로 그는 투자를 도박이나 투기의 영역에서 과학과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의 핵심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사업체의 소유권이다. 그러므로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 즉 내재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공포나 탐욕에 빠져 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 때
그것이 바로 매수의 기회라는 것. 그레이엄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버핏은 1950년대에 컬럼비아에서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웠고 그 가르침을 평생의 투자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마리오 가벨리가 컬럼비아에 입학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미 은퇴한 뒤였지만 그의 정신은 학교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교수가 되어 가르치고 있었고 가치 투자의 전통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이곳에서 로저 머레이 교수를 만납니다. 머레이는 그레이엄의 학문적 후계자로 가치 투자의 원칙을 차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머레이의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법,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법,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법. 브롱크스의 소년이 골프장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직감들이 이제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단순히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방법은 훌륭하다. 하지만 뭔가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이 훗날 그만의 독창적인 투자 방법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컬럼비아에서 MBA를 취득한 마리오 가벨리. 이제 그는 이론으로 무장한 채 실전의 전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이름은 물론 월스트리트였습니다. 3장 월스트리트 첫 번째 전투. 1960년대 후반 MBA 학위를 손에 쥔 마리오 가벨리는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가 첫 직장으로 선택한 곳은 로앱 로즈앤컴퍼니라는 증권사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회사였죠. 마리오는 이곳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합니다. 그의 담당 분야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통신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케이블 TV라는 새로운 매체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마리오는 이 산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산업을 분석하는 방식은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을 분석할 때 주당 순이익 EPS나 주가수익 비율 PER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했습니다. 마리오도 물론 이런 지표들을 사용했지만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회사 전체를 사려고 한다면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 가격은 폭락하고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이 매수에 뛰어들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자, 즉 사모펀드나 전략적 인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업의 가치는 이런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현금 흐름, 시장 지위, 브랜드 가치, 규제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매깁니다. 마리오는 이 개념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훗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PMV, 프라이벗 마켓 밸류, 즉 사적 시장 가치의 원형이었습니다. 로앱 로즈에서 마리오의 분석 리포트는 곧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포트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표면적인 숫자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케이블 TV 산업에 대한 그의 분석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마리오는 케이블 TV 산업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케이블 TV를 시골 지역에서나 쓰는 안테나 대용품 정도로 생각할 때 마리오는 이 산업의 진정한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TV 회사가 보유한 가입자 기반, 프랜차이즈 가치, 그리고 향후 광고 수입의 잠재력.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당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가격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케이블 TV 산업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마리오의 초기 분석을 신뢰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겠다는 꿈. 사장 겜코의 탄생 제국의 첫 번째 벽돌. 1977년. 마리오 가벨리는 마침내 독립을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35. 월스트리트에서 10년 가까이 경험을 쌓은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겜코 인베스터즈. 가벨리아이의 지와 자산 관리의 약자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뉴욕의 작은 공간이었고 직원은 마리오 자신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일할 때 그는 종종 자신의 분석과 회사의 방침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겜코 설립 초기 마리오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연기금, 재단,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과는 처음부터 눈부셨습니다. 마리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PMV, 즉 사적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 매수하고 시장이 이 가치를 인식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실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째, 기업의 사적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기본이고 해당 산업의 동향, 경쟁 구도, 규제 환경, 경영진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고객들은 불안해하며 돈을 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려면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과 강철 같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리오 가벨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촉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5장 PMV와 촉매 가벨리만의 무기. 여기서 잠시 마리오 가벨리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어떻게 수십 년간 시장을 이겨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MV는 프라이벗 마켓 밸류, 사적 시장 가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이 공개 주식 시장이 아닌 사적인 거래를 통해 매각된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케이블 TV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주당 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마리오가 분석해보니 최근 비슷한 규모의 케이블 TV 회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될 때 가입자 한 명당 3,000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가입자가 10만 명이라면 사적 시장에서의 가치는 3억 달러, 즉 주당 30달러가 됩니다. 시장 가격 20달러, 사적 시장 가치 30달러. 이 33%의 괴리가 바로 마리오가 노리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 주식이 언제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인가?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영원히 저평가 상태로 남아있다면 투자 수익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리오 가벨리의 독창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촉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촉매란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이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기업 인수합병. 누군가가 이 저평가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 주가는 사적 시장 가치 수준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둘째, 경영진 교체. 무능한 경영진이 물러나고 유능한 새 경영진이 들어오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셋째, 구조조정.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분사하면 숨겨져 있던 가치가 드러납니다. 넷째, 규제 변화.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기업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섯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경영진이 주주환원을 강화하면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마리오 가벨리의 투자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기업의 PMV를 산정한다. 2단계 현재 시장 가격이 PMV보다 현저히 낮은 종목을 찾는다. 3단계 이 괴리를 해소할 촉매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4단계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매수한다. 5단계 촉매가 작동하여 주가가 PMV에 수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유한다. 이 방법론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혁신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리오는 거기에 언제, 어떻게 가치가 실현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에 찰리 멍거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사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마리오 가벨리는 사적 시장 가치와 촉매라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꽃을 피운 두 거장. 투자의 세계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다양성에 있습니다. 6장 가벨리 펀드의 전성시대. 겜코가 설립된 후 10여 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마리오 가벨리는 1986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뮤추얼 펀드, 가벨리 에셋 펀드 거벨리 에셋 펀드를 출시한 것입니다. 1986년이라는 시점은 의미심장합니다. 1980년대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호황기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 규제 완화, 그리고 M&A 붐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돈이 넘쳐났고 마이클 밀켄의 정크본드와 기업 사냥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마리오 가벨리의 PMV와 촉매 전략에 완벽한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M&A가 활발할수록 기업의 사적 시장 가치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오가 PMV를 기반으로 저평가 종목을 고르고 M&A라는 촉매가 작동하여 가치가 실현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벨리 에셋 펀드의 수익률은 놀라웠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돈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1987년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수많은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리오 가벨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미쳤을 때 냉정한 사람이 돈을 번다.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우량 기업의 주가가 PMV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마리오에게 그것은 백화점 대세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었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자신의 분석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시장은 회복되었고 블랙 먼데이 때 매수한 종목들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마리오 가벨리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투자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벨리의 펀드 패밀리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가벨리 스몰캡 그로스 펀드, 가벨리 유틸리티 펀드, 가벨리 골드 펀드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가 출시되었고 운용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닝스타는 그를 올해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했고 배런스 매거진은 그를 라운드 테이블의 단골 패널로 초대했습니다.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은 매년 초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 10여 명이 모여 그해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 자체가 월스트리트에서의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오 가벨리는 2라운드 테이블에 수십 년간 참여하며
매년 독창적이고 날카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동료 투자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7장 산업의 마에스트로 미디어, 통신, 그리고 그 너머. 마리오 가벨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산업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통신, 케이블 TV, 유틸리티, 식품, 자동차 부품. 이 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케이블 TV 프랜차이즈나 방송 면허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유틸리티 회사는 규제에 의해 보호받는 독점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런 진입 장벽은 기존 기업의 가치를 보호해줍니다. 둘째, 이 산업들은 M&A가 활발합니다. 미디어와 통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끊임없이 합병하고 인수합니다. 이것은 마리오의 PMV와 촉매 전략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셋째, 이 산업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면 전통적인 PER이나 PBR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 특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TV 회사의 가치를 가입자당 가치로 환산한다거나 방송사의 가치를 주파수 대역폭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마리오는 10년 넘게 이 산업들을 분석해온 경험 덕분에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케이블 TV 분야입니다. 마리오는 1970년대부터 케이블 TV 산업에 투자해왔고 이 산업이 1990년대에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의 인프라로 진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식품 산업입니다. 식품 회사들은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지루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저평가됩니다. 마리오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 사적 시장에서 식품 브랜드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분석하고 그보다 싸게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마리오의 주요 사냥터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주가가 폭락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부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리오는 경기 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싸게 매수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오 가벨리는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과 PMV 및 촉매라는 체계적인 분석 도구를 결합하여 독보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모든 산업을 얕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산업을 깊이 파고들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의 경쟁 우위였습니다. 8장 위기와 실현 거장도 피할 수 없는 폭풍. 모든 전설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는 솔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이 있었고 조지 소로스에게는 러시아 금융위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마리오 가벨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리오는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닷컴 버블의 붕괴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관련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마리오의 가치 투자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었습니다. 수익은 없지만 꿈만 있는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로켓처럼 올라가는 동안 마리오가 보유한 전통적인 미디어, 식품, 유틸리티 주식들은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가벨리 펀드에서 돈을 빼서 닷컴 펀드에 넣었습니다. 가치 투자는 끝났다는 말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치 투자가 끝났다고? 역사를 보라. 이런 말은 매번 버블의 정점에서 나왔고 매번 틀렸다. 그리고 2000년 3월 나스닥 버블이 터졌습니다.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80%, 90% 폭락하는 동안 마리오의 가치주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다시 한번 인내심 있는 가치 투자자가 옳았습니다. 둘째, 좀 더 개인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마리오의 사생활과 보수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겜코의 CEO로서 그가 받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부 주주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의 명성에 일정 부분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가벨리는 이런 시련들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결국 숫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오의 숫자는 수십 년에 걸쳐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리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그 암흑의 시기에 마리오는 다시 한번 용기 있는 매수자로 나섰습니다. 그의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기업은 위기를 살아남고 위기를 살아남은 기업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시장이 이런 기업들을 헐값에 내놓고 있다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다. 9장 투자의 기술을 넘어서 마리오 가벨리라는 인간. 마리오 가벨리를 이해하려면 그의 투자 성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일하는 방식, 그의 에너지, 그의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오 가벨리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됩니다. 그는 매일 수십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고 수많은 기업 경영진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80대에 접어든 지금도 그의 일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항상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그는 종이에 인쇄된 보고서를 선호합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하며 숫자들 사이에서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마리오의 기업 분석에 대한 집착은 전설적입니다. 그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가능한 한 그 기업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합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해당 산업의 역사, 경쟁사의 동향, 규제 환경, 경영진의 과거 실적까지. 그는 이것을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의 정보 조각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지만 수백 개의 조각을 모으면 기업의 진정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통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리오 가벨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사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의 투자 컨퍼런스 발표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열정적으로 때로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오가며 이야기합니다. 브롱크스 특유의 직설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화법으로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는 매년 누구보다 많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패널들이 두세 종목을 신중하게 고르는 동안 마리오는 10개, 20개의 종목을 쏟아냅니다. 미디어 회사부터 식품 회사, 유틸리티, 자동차 부품, 심지어 금광 회사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리오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투자는 지적인 도전이고 매일 새로운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 이보다 재미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브롱크스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시작한 소년이 80대가 된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업 보고서를 읽으며 투자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진정한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거장의 유산 우리가 마리오 가벨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마리오 가벨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투자의 역사에 남긴 유산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를 가져라. 마리오 가벨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원칙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PMV와 촉매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더하여 자신만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남의 방법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이해한 위에 자신만의 시각을 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깊이 파고들어라. 마리오가 미디어, 통신, 유틸리티 산업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은 것처럼 성공적인 투자는 넓고 얕은 지식보다 좁고 깊은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골라 남들보다 더 깊이 분석하는 것. 이것이 경쟁 우위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교훈 인내심을 가져라. 마리오의 투자 스타일은 단기 매매와는 거리가 멉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뒤 촉매가 작동하여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과정에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의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 위기는 기회다.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마다 마리오 가벨리는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매수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열정을 잃지 마라. 80대가 된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업 보고서를 읽는 마리오 가벨리. 그의 비결은 특별한 기법이나 비밀 공식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진정한 거장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에필로그. 브롱크스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소년.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가치 투자의 정수를 배운 학생. 월스트리트에서 PMV와 촉매라는 독창적 무기를 들고 시장에 맞선 투자자. 그리고 수십 년간 시장의 폭풍을 견디며 자신만의 투자 제국을 세운 거장. 마리오 가벨리의 이야기는 투자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적 탐험이고 시장의 비합리성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수십 년의 인내를 요구하는 마라톤입니다. 마리오 가벨리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재무제표를 펼치고 형광펜을 들고 숫자들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브롱크스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마리오 가벨리의 다음 장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치를 보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끝없는 열정만 있다면 월스트리트는 언제나 새로운 전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